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8번째 시간으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같이 길고 긴 여행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오늘 첫 이야기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이 작품이 프랑스 문학계 또 더 나아가서 세계 문학계에 미친 영향 또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오래전에 이 작품을 꺼내 들고 읽고 있는 60여 년도 더 되는 프랑스의 너무 나라의 얘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여기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노트북 LM한테 요청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이거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아주 얇은 소설 한 권이 있어요. 내용은 단순한 사랑 삼각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출간된 지 6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고 심지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매혹적인 작은 괴물이라니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바로 이 책의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에게 그것도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대문호 프랑수아 모리악이 직접 붙여준 별명이래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으면 또 얼마나 도발적이었으면 괴물이라는 말까지 썼을까요? 이 한마디에 그녀가 당시 문단에 던졌던 충격, 논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천재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 매혹적인 작은 괴물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추적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이 매혹적인 작은 괴물, 사강이 대체 어떻게 데뷔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녀가 프랑스 문학사에 남긴 발자취는 정말 독특하거든요. 과연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문학계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때는 1959년 프랑수아제 사강이 이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발표했을 때 나이가 여러분 믿어주세요? 겨우 24살이었어요. 이게 그냥 와 어린 작가가 책 냈네?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직 깊게 남아있었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뭔가 새로운 걸 갈망하던 그런 아주 미묘한 시기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이 24살의 작가가 던진 이 소설은 거의 하나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차강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그녀가 혼자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당시 문학계에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사강은 그 흐름에 맞서 싸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짜여진 판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판 자체를 뒤엎고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낸 거죠. 대체 그녀는 무엇과 싸웠던 걸까요? 보시면 1950년대 프랑스 문단을 꽉 잡고 있던 게 바로 누보 로망이라는 사주였어요. 새로운 소설이라는 뜻인데 이게 좀 뭐랄까 차가워요. 감정은 최대한 빼고 줄거리보다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형식 실험에만 몰두했죠. 마르그리트 듀라스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런데 사강은요? 와, 완전 정반대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녀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심리소설, 그러니까 콜레트 같은 작가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인간의 내면, 그 미세한 감정의 결을 파고드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러니 당시 문단에서 볼 때 서강은 거의 이다나 아웃사이더였던 셈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소설 한 권 때문에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글쎄 두 편으로 나뉘어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이 소설이 과연 문학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두고 말이죠. 그야말로 지성계의 전쟁터가 열린 겁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입니다. 아니, 평생의 지적 동반자이자 연인이었던 이 두 사람이 사강의 소설을 두고는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사르트르는 사강의 글을 보고 이거다.
꾸밈 없는 정직함과 자유가 느껴진다면서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보부아르는 정반대였죠. 이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의 얄팍한 감정 노름일 뿐이야 라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세상에, 이 두 사람마저 갈라놓을 정도였다니 사강의 소설이 얼마나 복잡하고 논쟁적인 작품이었는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논쟁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모략은 매혹적인 작은 괴물이라면서 재능은 인정하지만 뭔가 위험하다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미국 쪽에서는 프랑스 소설의 전통은 잘 따랐는데 뭐 딱히 새로운 건 없네. 이런 식으로 좀 미지근하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당시 많은 남성 비평가들이요. 작품 얘기는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작가의 사생활에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녀가 좀 자유분방했거든요. 이걸 보면 작품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그냥 당시 사회가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 작가를 얼마나 안 이쁘게 봤는지 그 성차별적인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참 씁쓸한 지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소설을 둘러싼 외부의 시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소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랑 이야기, 그 밑에 사강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은 상징과 암호들을 찾아낼 시간이거든요. 우리 함께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큰 단서는 바로 제목에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왜 하필 브람스였을까요? 바흐도 아니고 모차르트도 아니고 수많은 작곡가 중에서 왜 브람스였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이 소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브람스는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암호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첫째, 당시 사람들에게 브람스의 음악은 향수, 그러니까 지나간 시절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코드였어요. 둘째, 브람스 자체가 고전 음악의 전통을 굳건히 지킨 기억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역설입니다. 주인공 폴이 브람스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 작곡가 이름이 뭐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그녀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젊음, 그리고 한때 반짝였던 자기 자신을 통째로 잊어버렸다는 것. 자기 자신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걸 상징하는 정말 소름 돋는 장치인 겁니다. 사강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슬픈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프랑스어로는 르 보네르 트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없으세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순간도 곧 끝나겠지 하는 생각에 문득 서글퍼지는 그런 느낌? 바로 그거예요. 찰나의 기쁨을 너무나 명확하게 느끼는 동시에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미묘한 우울함. 이게 바로 사강 소설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의 핵심이고 그녀의 작품 전체에 흐르는 아주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작품 속 비밀까지 파헤쳐 봤는데요. 그럼 이 소설이 남긴 건 뭘까요? 단순히 출간 당시의 논란으로만 끝났을까요? 전혀요. 지금부터는 이 작품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 끝나지 않은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해요. 보세요. 1959년에 책이 나와서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했죠. 그리고 딱 2년 뒤 1961년에는 무려 잉그리드 버그만,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주연한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한참 흘러 21세기가 되어서는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이 소설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거 봐라, 이게 사실은 1950년대 억압적인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아주 섬세하고 세련된 저항이었다라고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설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이건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혼란스러웠던 프랑스 사회의 변화를 생생하게 담아낸 문화적 기동물이라는 점. 둘째, 프란 레보이츠 같은 다음 세대의 멋진 여성 작가들에게 너도 네 목소리를 내도 돼 라고 용기를 준 문학적 선구자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일 만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 성숙한 여성의 내면과 욕망을 깊이 파고든 선구적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단순한 베스트셀러를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고전이 된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분께 던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할까 합니다. 결국 주인공 폴이 그토록 잊으려고 애썼던 건 정말 브람스라는 음악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는 반짝였지만 이제는 빛이 발해버린 과거의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책을 덮은 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시몬 드 보부아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왼편에 보는 사람입니다. 1908년에 출생했습니다. 사망이 1986년 78세까지 살았네요. 그렇게 해서 철학자고 작가고 사회운동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회운동가라는 건 여성해방운동 이런 쪽입니다. 파리 대학교에서 철학, 사회학, 문학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페미니즘, 그 다음에 실존주의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 실존주의의 남편과 더불어 실존주의의 대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이요. 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보부아르 득택이다. 와닿나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엘리자베트 바탱테르라는 보부아르가 죽었을 때에 그때의 장례식에서 한 조사 중의 일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이 프랑스 역사에서 크게 기여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특이한 점은 단순히 학자로서의 그 같은 작가로서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하는 직접 앙가주망이라 하죠.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engagement, 뭔가 관여된다는 거죠. 행동하는 앙가주망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사회운동을 그렇게 해나가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알제리 독립운동을 지지한다든지 드골 대통령의 노선을 반대하는 집회를 해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가장 큰 거는 1970년대에 여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낙태와 피임 자유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보호, 가정폭력 건절에 힘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당시는 미국이나 전 세계 할 것 없이 여성들이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였죠. 그 다음에 시몬 드 보부아르가 한 그 유명한 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와, 멋있는 말이죠. 인간의 수컷이 사회 속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는 어떠한 생리적, 심리적, 경제적 숙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분명 전체가 수컷과 그것의 체와의 중간 산물을 만들어내어 그것에다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또 과격한 얘기를 하죠. 단지 수컷과 거세한 수컷 거기에다가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더라는, 참 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다음 보세요. 이 주어진 현실 세계를 자유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다. 또 이런 부분은 지성인답게 그렇게 잘 얘기하고 있죠. 이 숭고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녀가 그 자연의 구별을 초월해서 분명히 우애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남녀가 우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인물로서의 대단한 역사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 시몬 드 보부아르였다. 이 얘기였습니다. 매우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부잣집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할아버지부터 은행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릴 때 일찌감치 은행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그마한 집에 이사와서 살게 되고, 여동생이 있고 딸이 둘이죠, 그 집에. 아버지가 아이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남자의 두뇌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아들이 낳고 싶었던 꿈을 아이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언의 압박받고 성에 대한 여성으로 태어난 거가 뭔가라는 걸 어릴 때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이었고요. 다행히 학교에 들어갔는데 뛰어나게 공부를 잘합니다. 소르본느 대학에 들어갔죠. 소르본느 대학에 들어갈 때 이때에 사르트르를 만납니다. 사르트르가 철학과에 있었고 여기는 문학 들어갔다가 나중에 철학과로 옮깁니다. 소르본느 대학에서 철학과를 같이 마치고 교수 임용 시험을 치는데 사르트르가 1등으로 됐고요. 2등으로 시몬 드 보부아르가 됐습니다. 뛰어난 두뇌들이었는데 주목할 부분은 가장 젊은 나이에 교수 임용 시험에 된 경우는 첫 번째였답니다. 25살에 교수가 됐을 겁니다. 일찌감치 재능이 눈에 띈 사람이었는데 많은 그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초대받은 여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1945년에 발표한 작품들이고요. 내명된 프랑스 최고의 콩쿠르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제2의 성은 1949년에 나온 소설인 이 책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서 책을 읽는데 이 책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깨알같이 작게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아직도 이 책을 읽을 만큼 다시 말씀드려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여성이라는 성에다가 적용시키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의 이렇게 해서 만난 사르트르와 50년 동안 계약 결혼을 합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계약 결혼합니다. 그래서 많은 루머라든가 그런 걸 남겼습니다. 왜 하필 계약 결혼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얘기는 재밌습니다. 제가 참 대학 다닐 때 매력적으로 느꼈던 한마디였는데 계약 결혼하는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맺어져야지 법이라는 걸 가지고 두 사람을 묶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그렇게 계약 결혼한 상태로 사르트르와 지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루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명의 여성들과 레즈비언으로 살았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같이 뛰어난 지성인 사람이 프랑스와즈 사강에 대해서 남편은 굉장히 극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강은 여러 번 사르트르를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교류를 갖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극찬을 하는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실존 철학이라는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실존 철학으로 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와, 멋있지 않나요? 실존 철학을 자기네들은 머리로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와즈 사강은 실존 철학을 살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보부아르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이것도 소설이냐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보부아르였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부 관계였지만은 사강을 두고 두 패로 나누어지듯이 실제 이 소설은 당시에 프랑스 문학계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에 두 패로 나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슈가 많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소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습니다. 또 우리 역시 이 같은 얘기들 가운데서 함께 한번 살펴본다, 이런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2의 성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는 못하더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기회 되면은 글자가 워낙 작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워낙 글자가 작으니까 전자책으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자책은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전자책으로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나 실존 철학이라는 측면에서의 여성의 문제, 영감은 여성 해방 운동자였거든요.
그런 여성 해방 운동을 시몬 드 보부아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여성 해방 운동이 결국은 오늘날 이같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까지도 오히려 요즘은 여성의 권한이라든지 여성이 더 크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마케팅을 할 때는요, 여성을 겨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뭘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필요해서 샀는가 보다.' 이렇게 되지 않고 곧바로 나오는 거 "이거 뭔데 또 샀어?"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내가 뭘 사게 되면은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다. 밥을 얻어 먹으려면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왜 샀는지 잔소리했다가는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특히 일본에서 그런 건데 나이 든 남편들이 이사 갈 때쯤 될 것 같으면은 굉장히 벌벌 떤다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고 이사 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같은 남편들의 행위를 마치 낙엽이 비에 젖은 낙엽이 자꾸만 신발에 달라붙듯이 이렇게 달라붙는 걸로 보는 게 일본 여성이 나이 든 남자에 대해서 갖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생각에 여권 운동이 이같이 오히려 남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떡하자면 다시 남성이 서야 된다.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되지 아니고요. 둘 다가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죠. 둘 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쪽이 저쪽을 소유한다든지 한쪽이 저쪽을 어떻게 눌러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얘기가 옆으로 가 버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시몬 드 보부아르는요. 우리 역사상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역사상에 엄청난 일을 해낸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소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제와 폴은 2월이 되면 함께 떠나 일주일 동안을 산에서 보내곤 했다. 두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떻든 간에 이젠 문제되는 것은 로제의 경우뿐이었지만 매년 겨울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며칠을 확보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합의된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로제는 폴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은 열흘 후에 출발할 것이라며 그녀의 티켓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한순간 폴은 그가 이렇게 자신을 초대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문했다. 본능적으로 그녀가 필요하다고 느꼈어든가 회한했어든가 아니면 시몽에게서 자신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이리라. 아마도 첫 번째가 맞을 것이라고 그녀는 결론지었다. 로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녀 자신이 몹시 고통스러울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겁이 질린 그녀에게 자신을 뒤따르도록 하면서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손살같이 산을 내려가던 로제의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할래? 난 못 갈 것 같아, 로제. 우리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채 하게 될 거야. 내가 떠나려는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장담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당신과 떠날 수도 있어. 그녀는 만약 당신이 나만을, 우리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혼자 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가도 괜찮잖아. 좋아. 당신은 지금 파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군. 그는 시몽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왜 다들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지 못할까? 동시에 그녀는 시몽의 존재가 그녀의 일상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음을 깨달았다. 그녀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즉각 반발해 로제의 말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시몽 때문이리라.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 그녀가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폴,
요즘 당신 안색이 그리 좋지 않아. 피곤한 모양이야. 나와 같이 떠나지 않겠다면 따로라도 떠나.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서글펐다. 폴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랬다. 그녀에겐 그가 필요했다. 인색하게 겨우 열흘 동안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는 대신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었으면 싶었다. 그는 모든 것에 심지어 남자의 이기심에도 한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그렇게 할게.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로 서로에게 엽서나 보내자고 그녀가 말했다. 그가 전화를 끊었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한 셈인데 그녀가 그것을 거절한 것이다. 그녀가 그에게 품었던 그 잘난 사랑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 자신에게는 정당한 요구를 할 권리와 그로 인해 괴로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꼈다. 그녀는 이제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가 아닌가. 이제까지 그녀는 시몬과 단둘이서 동네의 작은 식당들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몬은 말끔하게 손질한 머리에 짙은 색 양복을 차려입고 엄숙한 태도로 문턱에 서 있었다. 그렇게 차려입고 종일 자신을 기다린 그를 보며 그녀는 용병의 몸에 호색한 애 마음이군 하고 짓궂은 생각을 했다. 정말 멋진걸?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우리 외출하자. 근사한 데 가서 저녁을 먹고 춤도 추자. 여기서 달걀 2개를 먹는 것도 좋지만 당신을 데리고 외출하고 싶어. 그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외투를 벗겼다. 그는 향수를 잔뜩 뿌린 모양이었다. 그녀의 침대 위에는 그녀가 이제까지 딱 2번밖에 입지 않은 노출 심한 이브닝 드레스가 펼쳐져 있었다. 난 이 옷이 좋아. 칵테일 한잔 할래? 시몽이 물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폴은 어찌할 바를 몰라 침대 위에 앉았다. 자신은 꼭 산에서 내려와 새속의 파티에 가려는 사람 같지 않은가?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지. 적어도 피곤하지는 않지. 당신이 원한다면 즉각 이 옷을 벗어버릴게. 그리고 그냥 집에 있자고. 그는 재킷을 벗는 신용을 하며 침대 위에 한쪽 무릎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그의 셔츠 밑으로 한쪽 손을 넣어 손바닥을 그의 따뜻한 살에 갖다 댔다. 그는 정말이지 생기에 넘쳐 있었다. 정말 좋은 생각인걸? 좋다고? 이 옷을 입으면 정신 나간 여자 같을 텐데?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몸을 드러내는 게 좋아. 당신 옷 중에서 이게 몸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거야. 내가 제대로 찾아냈지. 그녀는 그가 건네준 칵테일을 마셨다. 그를 만나기 전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혼자 아파트로 들어와 좀 울적한 기분으로 책 한 권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행복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녀도 그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찰스턴 춤을 가르쳐 주려 애쓰면서 그녀가 20살은 더 먹은 사람 같다며 그녀를 놀려댔다. 춤을 추다가 카펫에 발이 걸린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품에 쓰러졌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로제와 회양 같은 것은 깡그리 잊은 채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시몽을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그녀는 요부처럼 화장을 하고 조금쯤 야한 그 드레스를 입었다. 시몽은 조바심을 내며 방문을 두드려댔다. 그녀가 방 밖으로 나가자 그는 눈부신 듯이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어깨에 키스를 퍼부어 댔다. 그는 술이 약한 그녀에게 2잔째의 칵테일을 마시게 했다. 너무나 행복했다. 자, 이제 15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15장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폴과 그 로제가 매년 2월 되면은 산으로 그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어떡할래 하면서 폴에게 로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로제와 폴은 매년 2월이면 일주일간 산에서 지내는 걸 마치 연례 행사처럼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원해지고 거의 한 달 동안에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고 폴은 당연히
시몬과의 동거 중이죠, 지금. 이럴 때에 로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원래는 산에 가는 거 어떻게 되니? 같이 가자. 내가 가는데 같이 가는 걸로 티켓을 끊어야 될지. 그래서 전화했다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폴이 생각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를 초대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요. 본능적으로 여자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닌가? 두 번째, 혹시나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는 것에 대한 회한 때문일까? 아니면 시몬에게서 자신을 빼앗아가기 위한 수법으로 요번에 나를 같이 여행 떠나자 할까? 이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여성다운 그런 생각이긴 한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좀 가급적 단순하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결론은 첫 번째 거다. 늘 이 여자 저 여자 바뀌어가면서 성관계를 해오던 로제가 산에서 여자가 필요하니까 자신을 가자 할 것 같다. 이러니까 영 마음에 안 내키겠죠.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산에 있는 동안에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고 동시에 겁에 질릴 것 같고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떡할래? 그러면서 전화기 저쪽 편에서 대답하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난 못 갈 것 같아, 로제. 그러면서 못 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양합니다. 그랬더니 로제는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파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군.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시몽을 떠올리고 있을 거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지금 동거하고 있으니까 시몽을 생각해서 떠올려서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 다음 폴의 생각입니다. 따옴표를 열고 왜 다들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지 못할까? 이게 혼자서 생각합니다. 의문이죠. 실상과 허상이라는 것을 마구 섞어서 편한 대로 생각해 보는 게 사람들의 심리가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시몽의 존재가 그녀의 일상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음을 깨달았다. 같이 동거 생활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즉각 반발해 로제의 말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시몽 때문이라. 그래서 자기가 거절한 것도 앞에 세 가지 이렇게 첫 번째 거다 그 얘기도 그렇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시몬과의 한 달 동안 동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거절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맞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오히려 여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침묵이 흘렀다. 그렇죠.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로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폴, 요즘 당신 안색이 그리 좋지 않아. 피곤한 모양이야. 나와 같이 떠나지 않겠다면은 따로 떠나도 좋아.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야. 좀 쉬면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니까 그 다음에 폴의 심리가 또 와르륵 무너진다고 흔들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서글펐다.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느낌이 그겁니다. 문장이 보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서글펐다. 폴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겐 그가 필요했다. 이렇게 순간에 또 확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관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떻든 그 다음 얘기가 인색하게 겨우 열흘 동안에 함께 지내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대신에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자다운 생각이죠. 여자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호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자들은 다 이기심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게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폴이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렇게 할게. 요 중간의 생각들은 아까 대화 사이에 혼자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따로 오라. 그렇게 같이 안 가도 좋은데 따로 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로 서로 엽서나 보내자고 얘기가 재밌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참 남녀 관계라는 거는 희한하고요. 더군다나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폴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심리 상태를 보는 게 이 소설의 가장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좀 책임져서 안정적으로 되지. 그렇게 했다. 그 다음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가 아닌가. 그렇죠. 그 젊은 변호사가 그렇게 같이 열정적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녀는 시몬과 단둘이서 동네의 작은 식당들을 돌아다녔. 어떻게 되냐. 동네 사람들께 내가 그 로제의 애인이 아니고 젊은 이 시몬의 애인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께 대놓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밥 먹고 그런 사이입니다. 퇴근했는데 시몬이 양복을 쫙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딱 메고 그렇게 기다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병의 몸에 호색한의 마음이군 하고 짓궂게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돌았더니만 용병이라는 건 왜 용병입니까? 시몬이 하는 얘기가 보디가드가 되겠어. 경호원이 되겠다는 거죠. 경호원이 되겠어. 용병이죠. 그 다음에 호색한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애인으로서의 그런 호색한적인 부분도 다 있군 하면서 혼자서 생각 묻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용병이면서 호색한. 이 말도 참 단어를 잘 뽑았었죠. 정말 멋진 걸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녀가 묻습니다. 우리 외출하자. 근사한 데 가서 저녁도 먹고 춤도 추자. 이럽니다. 저녁으로 달걀 2개 집 안에서 먹느니 당신을 데리고 외출하고 싶어. 외출하자고 그럽니다. 그는 그녀의 외투를 벗겼다. 바깥에서 돌아서니까 외투를 벗겨주는 겁니다. 같이 외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찾아가지고 폴의 드레스를 찾아가지고 침대 위에 펼쳐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레스가 가장 몸에 많이 파였고 몸매를 잘 나타내는 드레스라면서 시몬이 좋아하는 드레스라는 겁니다. 드레스를 해놔놓고 같이 이 드레스를 입고 저녁 먹고 춤추러 가자는 겁니다. 좋지. 적어도 피곤하진 않아. 가자고 그러니까 피곤하진 않다. 당신이 원한다면 즉각 이 옷 벗어버릴게. 그리고 집에 있자고. 원한다면 당장 옷 갈아입겠다는 거죠. 그는 재킷을 벗는 신용을 하며 침대 위에 한쪽 무릎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그의 서처 밑으로 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그의 따뜻한 살에 갖다 댔다. 그는 정말이지 생기가 넘쳤다. 영감 여기는 39에 놓쳤는데 이쪽은 젊은 25살의 청년이니까 그 몸에 살갗을 댔을 때 따뜻할 거예요. 정말 좋은 걸, 이 옷이. 정말 좋은 생각인 걸. 이 옷이 좋다고. 이 옷을 입으면 정신 나간 여자 같은데 많이 파인 옷이고 그런 건가 봅니다. 그녀가 말했다. 시몬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몸을 드러내는 게 좋아. 당신 옷 중에 이게 몸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거야. 내가 제대로 찾아냈지. 옷을 막 뒤져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그 사이에 시몬이 칵테일도 한 잔 갖다 줍니다. 칵테일을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혼자 있었으면은 들어와서 저녁에 책이나 읽다가 우울한 저녁일 뻔했는데 칵테일에다가 남자가 거의 이런 드레스도 준비해 놔놓고 바깥에 나가면 행복하겠죠. 그녀도 함께 웃었다. 웃음이 행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찰스턴 춤이라는 춤을 가르쳐 줍니다. 1920년대 유럽에서 유행한 미국의 춤이라고 합니다. 흑인들이 추는 춤이라고 하는데요. 이 찰스턴 춤을 폴한테 가르쳐 줍니다. 흑인들 춤이다 보니까 이 찰스턴 춤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움직임이 크고 기술도 좀 필요하겠죠. 시몬이 가르치다가 그녀가 춤을 추다가 카펫에 발이 걸린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품에 쓰러졌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안 그래도 여자를 그렇게 춤을 가르치고 있는데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넘어지게 되니까 그 품에 꼭 안았다. 그는 로제와 눈과 같은 회한 같은 것은 깡그리 잊은 채 로제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그 회한들이 마치 흰색 눈처럼 눈이 덮였는 것처럼 다 깡그리 잊어버렸던 깔깔거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그렇게 과거는 그렇게 잊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여성의 심리라는 걸 한번 보세요. 남자가 좀 분위기 됐게 되니까 금방 다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시몽을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자기가 옷 갈아입는데 방 밖으로 좀 나가라 그러면 내보내고 난 뒤에 그녀는 여부처럼 화장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여부처럼 그렇게 화장을 하고 조금 야한 드레스를 입었다. 아까 그 드레스 그거죠. 야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시몽은 조바심을 내며 방문을 두드렸다. 시몽은 바깥에서 조바심을 냈더니 빨리 그 몸매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녀가 방 밖으로 나가자 그는 눈부신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어깨에 키스를 퍼부었다. 아, 어디다 갖다 퍼부었다고요? 어깨에다가 키스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행복했다.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십시오. 소설을 읽는데 이런 묘미를 느끼면 더 좋습니다.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문장을 짤막짤막하게 쓰면서 깔끔하게 글을 쓸 줄 아는 게 프랑스어즈 사강의 특성입니다. 과거에는 좀 배웠네 하면서 문장이 길고 늘어지는 그런 문장이 많았는데 비해서 전혀 그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잔째 칵테일을 마시게 했다. 아까 한 잔 마신 또 한 잔 더 칵테일을 갖다 준 겁니다. 또 마셨고 문장 한번 보세요. 그녀는 행복했다. 칵테일이 들어갔는데 행복해졌죠?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설을 읽을 때 이런 재미가 있구나 라는 거를 갖게 되면은 제대로 소설에 꼭 빠질 수 있는 그런 한 팁이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어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저녁을 먹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는데 갔더니만은 그 폴이 알고 있는 일관계로 알고 있는 여자들도 보이더랍니다. 그들은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미소 지어 보였다. 일관계로 아는 사람이니까 뭐 꼭 말까지는 섞지 않고 미소 짓기만 하고 영감은 젊은 남자 데리고 춤추러 왔으니까 그렇게 미소만 지었겠죠. 시몽이 그녀에게 춤을 청하라고 일어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죽은답니다. 저 여자 나이가 몇이지? 라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까지 들려왔다. 나이트클럽 옆 테이블에서 그녀는 이따금 일관계로 만나는 몇 살 연상의 여자 둘을 만났다. 그들은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몽이 그녀에게 춤을 청하려고 일어섰을 때 저 여자 지금 나이가 몇이지? 라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녀는 시몽에게 몸을 기댔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말았다. 드레스는 그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았고 시몽의 외모는 너무 눈에 띄었으며 그녀의 삶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었다. 그녀는 시몽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시몽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 역시 그 여자들의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드레스를 벗어버렸다. 시몽은 악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가 옷을 벗는 동안 그녀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칵테일 2잔에다 샴페인을 마신 것이 잘못이었다. 내일 아침엔 얼굴이 엉망이 되리라. 그녀는 서글픔으로 머리가 으릿했다. 방으로 들어온 시몽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오늘 밤은 안 되겠어, 시몽. 난 피곤해. 그녀가 말했다. 그는 대답 없이 가만히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욕실의 불빛에 그의 윤곽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폴, 당신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그가 말했다. 늦었어. 난 졸려. 내일 해. 아니, 지금 당장 해야 해. 그리고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해. 그가 말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떴다. 그가 그렇게 권위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그 할망구들이 우리 뒤에서 하는 말 나도 들었어. 그 말에 당신이 영향을 받는 걸 날 참을 수 없어. 그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건 어리석고 나를 상처 입히는 일이야.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게 하려는 거야. 하지만 내게 그런 걸 감출 필요가 없어. 나는 어린애가 아니야, 폴.
내게는 당신을 이해할 능력도 당신을 도울 능력도 있어. 알다시피 난 지금 당신과 함께 있어서 무척 행복해.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 이상이야. 난 당신도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 당신은 행복해지기에는 지나치게 로제에게 집착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확신한 그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는 힘들여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다. 폴은 경의와 희망에 차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그가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알다시피 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25살이야.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살진 않았지만 앞으로 당신이 없는 세상에선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인생의 여인이고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알아.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신과 결혼하겠어. 난 39살이야. 그녀가 말했다. 삶은 여성지 같은 것도 아니고 낡은 경험 더미도 아니야. 당신은 나보다 14해를 더 살았지만 나는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뿐이야. 나는 당신이 자신을 천박한 수준, 이를테면 그 심술쟁이 할망구들의 수준으로 비하시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다른 건 문제되지 않아. 시몽, 정말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내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야. 이제 좀 옆으로 가줘. 그는 그녀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격렬한 쾌락을 끌어냈다. 그런 다음 땀에 흠뻑 젖은 그녀의 이마를 쓸어주고는 평소와는 달리 자기 어깨의 우묵한 곳에 그녀의 머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제 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그의 어깨에 입술을 갖다 댔다. 그는 주인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차분하게 그 애무를 받아들였다. 그는 스스로의 단호함에 대해 자부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소곤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시몽에게 몸을 기댔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말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기분 내고 기분 좋게 해서 행복했다. 아주 행복했다 그랬는데, 너무나 행복했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씹는 바람에 모든 게 날아가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말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녀는 시몽에게 몸을 기댔다. 드레스는 그녀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았고, 너무 파였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았다겠죠. 시몽의 외모는 너무 눈에 띄었고, 그녀의 삶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로서 남자가 바람핀다든지 그런 거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데, 여자가 바람피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가 바람피고 있는 걸 다 압니다. 그게 비상식적인 데다가 더군다나 이 여자가 바람피는 상대는 어떻게 되나요? 14살이나 더 젊은 무척이나 어린 그 청년을 데리고 바람피고 있단 말이에요.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시몽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기분이 다 망쳐져 버렸으니까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죠. 시몽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 여자들의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렇겠죠. 시몽도 들었겠죠.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드레스를 벗어버렸다. 집에 오자마자 드레스를 벗어버렸다고 그날 나이트클럽에 있어 낙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녀는 누구를요? 시몽을 자기 집으로 가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그렇게 망치게 하니까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가 옷을 벗는 동안에 그녀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칵테일 2잔에다가 샴페인을 마신 것이 잘못이었다. 내일 아침엔 얼굴이 엉망이 되리라. 그녀는 서글픔으로 머리가 어릿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일 아침에 술 마시고 계시니까 얼굴이 엉망이 되겠다. 방으로 돌아온 시몽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오늘 밤은 안 되겠어, 시몽. 난 피곤해. 기분이 영 아니니까 오늘 밤은 좀 건들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은 안 되겠어. 난 피곤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대답 없이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욕실 불빛에 그의 윤곽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시몽이 폴한테 얘기합니다. 폴, 당신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벌써 눈치채고 난 졸려 피곤해. 먼저 늦었어. 내일 얘기해. 자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해. 그리고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야 해. 벌써 시몽이 알고 그 얘기를 해. 당장 내 얘기를 지금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떴다. 그가 그렇게 권위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다음에 시몽이 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할망구들이 우리 뒤편에서 하는 말 나도 들었어. 할망구랍니다. 그 말에 당신이 영향을 받은 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건 어리석고 나를 상처 입히는 일이야. 맞죠? 분위기가 돼버리면 나를 상처 입히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몽, 별거 아닌 걸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오히려 폴 쪽에서 별거 아닌 얘기인데 라고 말은 합니다. 나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게 하려는 거야.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죠. 당신은 당연히 내게 그런 일을 감추고 있었겠지만 하지만 내게 그런 걸 감출 필요가 없어. 같이 몸을 섞고 사는 사람인데 좀 솔직하게 저 여자들이 나를 해서 기분 나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나는 어린애가 아니야, 폴. 내게는 당신을 이해할 능력도 당신을 도와줄 능력도 돼. 와, 멋지지 않나요? 당신을 이해할, 당신을 도와줄 능력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얘기합니다. 알다시피 난 당신과 함께 있어 무척 행복해.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 이상이야. 난 당신도 나와 함께 있어 행복해지면 좋겠어. 이 얘기는 참 멋진 얘기죠. 나 혼자만 행복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당신도 행복해야지. 그런 거에서 흔들리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힘들어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다. 폴은 경의와 희망에 차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가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변호사가 될 만큼 계시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녀는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시몽이 그녀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자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알다시피 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25살이야.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살진 않았지만 앞으로 당신이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 않아. 여자의 마음을 막 녹여놓습니다. 정말 말 잘하죠? 나는 당신이 없는 세상엔 살고 싶지 않고 당신은 내 인생의 여인이고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알아.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신과 결혼하겠어. 원한다면 내일 당장 결혼하자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여자가 난 39이야. 나이를 얘기합니다. 삶은 여성지 같은 것도 아니고 낡은 경험입니다. 아니야. 당신은 나보다 14해를 더 살았지만 나는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뿐이야. 나는 당신이 자신을 천박한 수준, 이를테면 그 심술쟁이 할망구들의 수준으로 비하시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 문제는 로제뿐이야. 다른 건 문제되지 않아. 핵심을 딱 얘기하죠. 여자들의 입방아 찍는 그거보다도 내가 봤을 때 네 마음속에 있는 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핵심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와, 역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나옵니다. 시몽,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인정합니다. 당신은 내게도 생각이 있다는 걸 몰랐을 것뿐이야. 옆으로 가죠. 그는 그녀 옆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남자를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는 그녀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격렬한 쾌락을 끌어냈다. 이 부분입니다. 39살 여자지만은 실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격렬한 쾌락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땀에 흠뻑 젖은 그녀의 이마를 쓸어주고는 평소와는 달리 자기 어깨 오목한 그곳에
그녀의 머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여줬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뒤처리는 내가 한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그의 어깨에 입술을 갖다 댔다. 그는 주인으로서 위엄을 갖고 주인이 됐네요. 폴이 이 집 주인인데 어떻게 되나요? 시몽이 주인으로서의 차분하게 예물을 받아들였다. 그는 스스로의 단호함에 대해 자부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절 휴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시몽은 날마다 사무실 서류 사이에 혹은 폴 집의 카펫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시간을 보냈다. 그런 식으로 그는 2가지 안의 이탈리아 여행, 3가지 안의 에스파나 여행을 계획했고 이제는 그리스 여행 쪽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폴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여행 계획을 들었다. 그녀가 낼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열흘 정도였고 지금 상태로는 기차를 타는 것조차 피곤하게 여겨졌다. 요컨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몽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벌써부터 그는 기차에서 먼저 뛰어내려 폴이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열흘 전에 미리 연락해 놓은 렌트카로 그녀를 그 도시 최고의 호텔로 그가 전보로 주문해 놓은 꽃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는 완벽한 여행자가 된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자신은 기차를 갈아타는 법도 표를 예약하는 법도 모른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는 줄곧 꿈을 꾸고 있었다. 다만 그의 모든 꿈들은 폴을 향해 출발해서 요동치는 강들이 고요한 바다로 유입되듯이 폴에게로 귀착되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느끼며 매일 아침 같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매일 저녁 같은 아파트로 돌아와 같은 사람 옆에서 같은 고통에 매달려 지냈다. 왜냐하면 폴은 여전히 때때로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듯했고 그와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돌렸고 그의 열정적인 말에도 부드러운 미소만을 지었던 것이다. 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폴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시몽은 때때로 자신이 힘들고 무용하고 승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흐르는 시간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없애야 하는 것은 로제와의 추억이 아니라 폴 안에 있는 로제라는 그 무엇, 그녀가 집요하게 매달려 있는 뽑아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뿌리 같은 그것이었다. 이따금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줄곧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고통을 감수하는 그 한결같은 태도 때문이 아닐까 자문했다. 하지만 그런 일보다는 폴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1시간 뒤면 그녀를 품에 안을 수 있어. 라고 중얼거리는 일이 더 잦았으므로 그에게는 로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폴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단순하고 행복으로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폴의 마음속에서 시몽이 로제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때는 바로 그가 2사람의 관계를 명백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녀에게 요구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다. 그녀로서는 그들의 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유보적인 태도에 신물이 났다. 다만 혼자 있을 때면 로제가 그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오류처럼 여겨졌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공포에 가까운 느낌으로 자문했다. 그들이나 우리는 언제나 로제와 그녀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시몽은 그가 아니었던가. 로제는 이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리라. 현재의 생활이 진력이 나면 그는 그녀에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고 그녀를 되찾으려 하리라. 그리고 아마도 성공하리라. 시몽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테고 폴 자신은 또다시 고독 속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면서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들을 입게 되리라. 그녀는 자신의 숙명, 이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느낌. 그녀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고 그것이 곧 로제라는 생각에 저항했다. 그렇긴 해도 그녀는 시몬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그의 품 안에서 사랑을 속삭였고 때로는 아주 능란한 연인이나 어린아이만이 끌어낼 수 있는 몸짓, 그녀 자신도 그 강도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유욕에 찬 동시에 그 모든 소유가 더럽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그런 몸짓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그럴 때면 폴은 노년에 이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경이로운 사랑의 열정에 도달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런 자신을 원망했고 이어 시몽에게서 그녀 자신을 떼어놓지 않은 로제, 그녀 곁에 있어주지 않는 로제를 원망했다. 로제가 그녀를 가지면 그는 그녀의 주인이고 그녀는 그의 소유였다. 그는 그녀보다 몇 살 연상이었고 그녀가 이제까지 회의 없이 받아들여 온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기준에 완전히 부합했다. 하지만 시몽은 그 자신이 그녀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것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연극적인 동작을 동원해 의존적인 태도를 취했다. 시몽은 그녀에게 보호라도 청하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베고 잠이 들었고 이른 아침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으며 모든 것에 대해 충고를 구했다. 폴은 그런 태도가 감동적이었지만 왠지 비정상적인 것을 대할 때처럼 거북하고 불편했다. 그녀는 시몽이 유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 베르사유에서 열린 공판에 그녀를 데려가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기자들에게 침착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유망한 젊은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따금 그는 낯선 이들과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자기 행동에 축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나 그녀 쪽으로 눈길을 돌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랬다. 그는 그녀에게 초연한 양 연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최대한의 관심과 감탄을 시선에 담아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단 그가 등을 돌리면 그녀의 눈빛은 애정과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시몽은 여자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마침내 그녀는 나이 차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 10년 뒤에도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다. 10년 뒤에 그녀는 혼자가 되거나 로제와 함께 지내게 되리라. 그녀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집요하게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거듭 속삭이고 있었다. 스스로도 속수무책인 그런 이중성을 떠올릴 때면 시몽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배가 되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희생양, 나의 귀여운 시몽.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불가피하게 상처 입히지 않을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데에서 오는 끔찍한 쾌감을 경험했다. 이 불가피함에는 응분의 결과가 따르리라. 어째서 당신은 나보다 로제를 더 좋아하는 거지? 그 무심한 사내의 무엇이 내가 당신에게 매일 바치는 이 열렬한 사랑보다 낫다는 거지? 같은 언젠가 시몽이 그녀에게 던질 질문들, 고통당하는 입장에서 응당 제기할 만한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로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질에 겁에 질렸다. 그녀는 로제를 가리켜 그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녀로서는 그들 두 사람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그들의 사랑을 위해 6년 전부터 기울여온 그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노력이 행복보다 더 소중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 바로 그 자존심이 그녀 안에서 시련을 양식으로 삼아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로제를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로제는 그녀에게서 언제나 빠져나갔다. 이 애매한 싸움이야말로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자, 이제 1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서히 산으로 오르는 정상을 향해서 오르는 쪽이었다면 이제 거의 8부 능선을 넘어서 정상에 오르게 되는 그런 클라이막스에 와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같이 프랑스인들은 종교적인 절기에 따라서 휴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큰 어떤 휴가 절기라면은 이제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휴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꿈에 부풀어서 시몬은 휴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날마다 그냥 폴의 집에 카페 뒤에 지도를 펼쳐 놔놓고 이란, 이탈리아 여행 또는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 여행, 그 다음에 그리스 여행 이런 쪽으로 이제 어디를 할까 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그렇고 저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폴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여행 계획을 들었다. 왜 폴은 아무 말 없이 여행을 듣고 있을까요? 같이 가슴 들뜨지 않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 이제 폴이 갖게 되는 내면적인 갈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기차 타는 것조차도 피곤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그냥 시골집 하나 정도 빌려서 평안한 휴가를 보내고 싶다. 그저 어린 시절대로 돌아간 그런 휴가를 보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몽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다. 시몽하고 그렇게 장기간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벌써부터 그는 기차에서 먼저 뛰어내려 폴이 내려지는 것을 도와주고 어떻게 되나요? 상상하고 있습니다. 시몽이 상상을 하고 있는데 기차에서 얼른 내려서 폴이 기차에서 내리려면 도와주고 이제 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흘 전에 미리 연락해서 렌트카를 정해놓고 또 호텔로 꽃도 배달시켜 놔놓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푼 모습들, 완벽한 여행자가 된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누가요? 시몽이 완전히 이같이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은 기차를 갈아타는 법도 표를 예약하는 법도 요즘은 그래도 다 편리하게 됐지만 사실 이 시대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줄곧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몽이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다만 그 모든 꿈들은 폴을 향해서 출발하고 아니 그리스로 가고 에스파니아라고 하고 이런 다음에 어디를 향한다고요? 폴을 향해서 간다. 이 표현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쪽 지중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게 아니고 여행의 목적이 폴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강들이 고요한 바다로 유입되듯이 폴에게 귀착됐다. 요동치는 강들과 또요 고요한 바다조차도 폴에게 다 유입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느끼며 그렇죠. 이제 여행을 앞두고 있으면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느끼겠죠. 매일 아침 같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매일 저녁 같은 아파트로 돌아와 같은 사람 옆에서 실증이 안 난다는 거죠. 이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같은 욕망, 같은 걱정, 같은 고망, 같은 고통에 매달려 지냈다. 여기 보면 같은이 반복되어지죠. 그럴 정도로 잔뜩 부풀어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있으면 폴은 그러지 못한 부분을 봅니다. 폴은 여전히 때때로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듯 했고 그와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돌렸다. 영건 폴은 내면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특히 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시몽이 하는 열정적인 말에도 그저 미소 지을 뿐만 했다는 겁니다. 특히 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폴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은 때때로 자신이 힘들고 무용하고 성산 없는 삶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시몬 쪽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몬 쪽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자신이 힘들고 무용하고 성산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얘기가 아주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흐르는 시간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시간이 약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데 이 폴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 여자의 심리 상태에서는 시간이
도움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가 없애야 하는 것은 로제와의 추억이 아니라, 그죠? 뭔가 하면 폴 안에 있는 로제라는 그녀가 집요하게 매달려 있는 로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녀 마음속에 넣어놓은 로제에 대한 갈등을 또는 추억을, 이런 것들을 안쪽에 자꾸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뽑아버릴 수 없는 고통 같은, 뽑아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뿌리 같은 그것이었다. 이제 핵심을 얘기합니다. 뽑아버릴 수 없는 그 마음속의 고통 같은 게 뿌리로 딱 내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그는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유, 곧 줄곧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고통을 감수하는 그 한결같은 태도 때문이 아닐까 자문했다. 하지만 그런 일보다는 폴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1시간 뒤면 그녀를 품 안에 안을 수 있어.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더 잦았으므로 그에게는 로제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폴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제 꿈꾸는 거죠, 혼자서. 폴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인 양, 그렇게 행복이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폴의 마음속에서 시몬이 로제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때는 바로 그가 두 사람의 관계를 명백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녀에게 요구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다. 그녀로서는 그들의 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벌써 몇 개월째 동거를 하고 있나요? 예. 지난번 얘기는 2월 달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부활절이 4월 달에 있거든요. 그럼 벌써 2개월 더 지났습니다. 이렇게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녀로서도 그들 관계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혼자 있을 때면 로제가 그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오류처럼 여겨졌고, 이제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연구하면은 좀 그쪽을 털고 일어서야 되는데 로제가 혼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잘못된 일처럼 된다는 겁니다. 오류처럼 여겨진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공포에 가까운 느낌으로 자문했다. 로제하고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어지는지 거의 공포에 가깝게 느낀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로제와의 관계는 항상 우리였지, 또 로제와의 관계 속에 시몬은 그였지, 이제 이것이 이제 또 힘든 겁니다. 현재 생활에 진력이 나면 그는 그녀에 와서 불평을 늘어놓고 그녀를 되찾으려고 하리라. 그리고 아마도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로제가 이제 되찾으려고 했을 때에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제가 성공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에 와버리는, 정상에 와버린다고요. 시몬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테고, 또 그렇죠. 이 양쪽 다리를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는데 이쪽 시몬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쪽 로제를 생각하게 되면 공포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결과가 시몬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거라는 것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폴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몬을 생각해보고 그녀는 자신의 숙명, 이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은 느낌, 그녀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고 그것이 곧 로제라는 생각에 저항했다. 폴은 로제라는 생각을 저항을 해야 될 만큼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이 거기에 또 갇혀져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녀는 시몬과 함께 살고 있다. 현실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시몬하고 같이 살고 있면서 이게 마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밤마다 그의 품 안에서 사랑을 속삭여. 그렇죠. 밤마다 이제 이 젊은 남자 품 안에서 속삭이고, 때로는 아주 능란한 연인이나 어린아이들만이 끌어낼 수 있는 몸짓. 그녀 자신도 강도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유욕에 찬 동시에 그 모든 소유가 더덥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몸짓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여기서 또 심리적 깊숙이 봤을 때에 남녀 관계는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 아닌가. 자기가 시몬을 이렇게 밤에 안고 있는 이것조차도, 그 품 안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시몬을 소유한다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모든 소유는 어떻다고요? 덧없는 거죠. 예.
맞아요. 모든 소유는 덧없는 겁니다. 예. 그럴 때면 폴은 노년에 이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래 모든 게 덧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마치 독특하고 경이로운 사랑의 열정에 도달한 느낌이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을 원망했고, 이렇게 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남자 이렇게 품 안에 안고 있으면서 또 저쪽 남자를 못 잊어하고, 이렇게 되지면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시몬에게 그녀 자신을 떼놓지 않은 로제, 그녀 곁에 있어주지 않는 로제를 원망했다. 이제 그걸 또 어떻게 되나요? 로제께 또 원망스러워합니다. 시몬하고 좀 떼놓지, 달려들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여자의 마음이 문제였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책임을 저쪽에, 시몬을 떼놓지 못한 게 로제가 잘못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원명하고 있습니다. 로제가 그녀를 가지면 그는 그녀의 주인이고 이제 가진다는 것 쪽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소설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결코 사랑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데? 사랑은요, 소유, have가 아니고, 영어로 have 한다는 게 갖는다는 게 아니고, 사랑은 being입니다. 존재, 영어로 being.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자꾸만 사랑을 사람들이, 여기에 폴조차도 사랑을 소유, 내가 갖는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 또 저쪽 사람의 존재, 이 실존적 존재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실존적 존재가 만나는 이 자리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누군가가 잡는, 소유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잘못되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잡으려고 했을 때는 답이 없고, 누군가는 being으로 볼 수 있어, 존재라는 걸로 상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작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괜히 실존 철학을 들면 존재가 어떻고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몬은 그녀에게 보호라도 청하듯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모든 것을 충고를 해줬고, 폴은 그런 태도가 감동적이지만 왠지 비정상적인 것을 대할 때처럼 거북하고 불편했다.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폴은 자기 스스로가 살아온 인습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형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폴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왠지 비정상적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갈등이 극에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게 어떻다고요? 여기 보면 불편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녀는 시몬이 유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 베르사유에서 열린 공판에 그녀를 데려가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기자들에게 침착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유망한 젊은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따금 그는 낯선 이들과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연구하면 그녀가 어디 있는가를 보려고, 그녀가 자기 행동의 중심축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나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자가 뿌듯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녀는 최대한의 관심과 감탄을 시선에 담아 그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되나요? 자기 남자가 저렇게 사람들 앞에 그러고 자기께 그렇게 스스로 시선을 주고 이럴 때 자기도 관심과 감탄을 담아서 시선을 거기에 안 해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면 그녀의 눈빛은 애정과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예. 아무튼 이 그 묘한, 아주 복잡한, 또 아주 갈대에 흔들리듯이 마구 흔들리는 그런 내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몬은 여자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젊은 변호사가 그런 거를 이제 여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보고 있는 시몬을 받고 있는 그런 시몬을 보고 있죠. 그녀는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자기 남자인데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누군가가 힐난하고 누군가가 무시했을 때는 엄청 기분 상하죠. 그러나 많은 여자가 지금 시몬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으니까 자기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가? 그렇죠. 시몬은 철저하게 폴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 번 전제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나이 차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 이건 또 뭐야? 막 흔들리는 거 보면 되죠. 이제는 나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들먹거릴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만큼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좀 불편하죠. 왜 이리 말이 많아? 이런 생각도 들죠. 이거는 제 생각이지 뭐. 저 같은 성격은 저는 성격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앉아서 주무르고 앉았으면 질겁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특히 인제 여자와의 관계에서 여자가 자꾸 이거 주무르고 앉았으면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폴은 이걸 주물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의 우리가 39 살의 여성 심리를 탁월하게 잘 묘사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다 너무 좋은 찬스를 가졌어. 이쪽도 취할 수도 있고 저쪽도 취할 수 있고 맨날 좋을 수는 없죠. 이쪽 가전이 이쪽 문제고 저쪽 가전이 이쪽 문제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마구 흔들리는 여심을 잘 표현했는 게 이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흔들려서는 어떻게 되는데 겨울날 갈 때도 아니고 이런 생각은 들지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괜히 겨울날 갈 데가 있는 건 아니겠죠. 바로 이같이 흔들리는 여심을 잘 보여주는 게 겨울날 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 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거는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을 읽고 난 뒤에 자기 느낌, 그러니까 독후감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독후감을 나누는 자리에 자원자 2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2사람을 좀 지원하실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 반에 촬영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 반에 촬영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뜻 있는 분, 또 자기가 느꼈던 이 소설에서 느꼈던 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 갖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꼭 제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분을 모신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촬영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